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걸고 조선 정복에 나선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결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황제인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발발한 게 바로 17세기 조선을 뒤흔든 병자호란인 거죠.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2일 군대를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해서 조선을 향하게 됩니다. 자,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나선 전쟁인 만큼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었고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바로 직도 한양까지 곧장 내달리는 거였죠. 자, 지난번에 경험을 한번 되살려보면 왜 정무호란 때 그렇게 잘 안 됐지? 조선의 왕이 어디로 갔죠? 강화도. 강화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를 홍타이지 생각한 겁니다. 명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조선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홍타이지가 선택한 게 인조를 한양의 궁에 가두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한양을 기습 타격하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수도 심양을 출발하면서 300명의 최정예 부대를 기병으로 선발대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00명의 청나라 기병들이 조선 땅을 넘을 때 조선에서는 누구도 이들을 경계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인에 나오나요? 연인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봤는데? 어떤 장면이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300명의 기병이면 엄청 시끄러울 텐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힌트. 말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네. 근데 군인인 걸 안 들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말인 척을 해야 돼요. 그런 방법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정답. 혜성 씨. 누르하치가 교역에 능했다고 했잖아요. 상인들로 위장을 했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네. 맞아, 이거 드라마에서 살짝 본 것 같아요. 시 부다산이 양설로 취마리 보드를 아쿠 폭시무 너너모 저연왕 버튼 버톡시. 당시 조선에서는 정묘호란 이후로 수백 명의 대규모의 후금 사신단이나 상인들이 조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 상인으로 위장한 청해 병사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홍타이지의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수월하게 딱 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17세기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재앙, 소빙하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빙하기? 예.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17세기 소빙학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남아 있거든요. 한번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55년 음력 3월 3일 봄, 강원도 강릉 양양 삼척에서 바닷물이 사흘 동안 얼었다. 와, 바닷물이 얼었다고? 1655년 음력 5월 3일 봄, 제주에 큰 눈이 내려 말 900여 필이 얼어 죽었다. 봄에 동해 바다가 막 얼어붙는 일이 생기고 와.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에나 얼던 압록강이 거의 매년 그냥 얼어버렸고 이를 발판으로 기병대가 조선의 국경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청나라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양은 쉽게 내줄 수 없잖아요. 뭐 대책이 있었겠죠, 조선도? 자, 당시 인조가 청나라의 침략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조선군과 장수들을 가지고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조선군은 평지에 강한 기병대에 맞서기 위해서 험준한 산성에 들어가는 방어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과연 빠른 속도로 한양까지 내달리는 게 목표인 기병대에 이런 조선군의 전략이 통했을까요?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나름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조선 입장에서의 대비였을 뿐이었던 거죠. 조선군이 도로와 멀리 떨어진 산성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양까지 향하는 도로를 내달릴 수 있는 청나라 기병대에게 길을 터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그 적을 너무 몰라. 자, 그렇다면 300명의 기병대가 별다른 제지도 없이 달렸을 때 과연 며칠 만에 한양에 닿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자, 압록강에서 한양까지는 1200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0km 정도 되는 거리. 와, 자, 인조가 있는 한양에 닿은 게 12월 14일. 그러니까 불과 6일 만에 한양에 도착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네.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조선의 조정은 지금 청나라 선발대가 한양 가까이 왔다는 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아쉽게도 선발대가 국경을 넘은 지 5일 뒤인 13일에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갑자기 13일에 청나라군이 한양 가까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부랴부랴 복림대금을 포함한 왕실 식구들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어디로 보냈을까요? 강화도로 보내게 됩니다. 또 똑같이 한 거네요. 정유랑 때랑. 근데 이어서 인조와 소현세자도 숭례문까지 가는데 그때 청나라의 선발대가 홍제원,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급보를 듣게 되죠. 금방 잡히겠는데요? 한양 서쪽의 홍제원에서 인조가 있는 숭례문까지는 직선 거리로 보면 약 4km도 안 됩니다. 즉 말을 달리면 코 닿을 거리였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양의 백성들이 피난 행렬이 막 뒤엉키게 되니까 인조를 호위했던 군사들도 엄청나게 당황했었던 겁니다. 이때 인조는 청나라군과 정반대 방향을 틀어서 도착한 곳 바로 20km 떨어져 있는 어디일까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자, 이로써 홍타이지는 계획대로 인조가 어디로 가는 걸 막았을까요? 강화도로 가는 건 막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청해 선발대가 도착한 지 2주 후부터 홍타이지가 직접 이끄는 본진 부대와 주요 부대가 남한산성으로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빙빙 둘러서 물샐 틈 없이 포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남한산성에는 적게 보면 약 12,000, 많게는 18,000명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로는 전쟁에 단련된 지금 이 청나라의 8기 군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제 인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반면 홍타이지는 아주 느긋했죠. 왜냐하면 갇힌 산성에서 남아있는 식량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걸 갖다가 항복을 하는 것을 기다리면 됐기 때문이에요.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12월 20일에 저장된 식량을 아꼈으면 약 7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타이지의 기록을 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게 알릴 소식이 있으면 2월 20일쯤 연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네. 홍타이지는 최소 2월 하순까지는 조선에 머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홍타이지는 2달 이상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의에 조선인들이 완전히 굶주려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알린서 9일 호톤 휘턴이 사분비 자오양 호턴 수습 호톤부터였지 지수입을 저리 파이샤 와차 지알곤의 조합부 복시 호톤이 의턴 죽은 북한비 이놈 홍타이지의 요구사항은 확고했어요. 뭐였을까요? 군신 관계로 바꾸자.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인조가 성에서 직접 나와서 자신의 앞에서 신하의 예를 갖춰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남한산성에 같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드라마 대사로도 나오는 근왕병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벌한 실전 경험을 거친 청나라 전사들과 싸웠을 경우에 이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충청, 강원, 경기 등 곳곳에서 모인 의병들은 있었지만 남한산성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가지도 못한 채 대부분 청나라 군대에 막혀서 도륙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홍타이지는 여유를 두고 인조와 여러 차례 국서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짐이 대군을 이끌고 너의 팔도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네가 부모처럼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어떻게 너희를 구해주는지 보고 싶구나. 네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주의 많은 사람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청나라의 대군이 자리 잡으면서 조선 백성들은 참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진영에는 포로로 잡힌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때 자 청나라 진영 인근에는 이것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시체? 누구의? 남자. 남편. 아니요. 그러면 애기? 애기? 애기들의 시체입니다. 젊은 여성만 원했던 청나라 병사들은 이들에게 딸린 아이들을 죽인 후에 청나라 진영 근처에 시체를 유기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처럼 청나라 진영에 있는 조선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했는데요. 당시 기록인 병자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선인들이 무언가를 호소하려 하면 청군이 철퇴로 때려 참혹한 정상을 참아 볼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벌써 살해당했고 어떤 이는 화살을 맞았는데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어떤 이는 전하를 쫓아오다 적에게 잡혀갔고 모두 비참한 장면들 뿐이었다. 비참한 참혹하네요. 흑살이네요, 그냥. 네. 허윤 씨, 근데 이때 조선의 편에 명나라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그때 명나라는 조선을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안 됐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실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5개월 전에 미리 명을 공격을 해서 대대적인 약탈전을 벌이게 된 거죠. 명나라는 피해를 수습하느라 쉽사리 지원군을 보내기 어려웠던 거죠. 머리 좋네. 자, 그런데 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약 한 달째가 지난 1월 17일 날 한없이 느긋할 것만 같았던 홍타이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빨리 항복해라.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에 포탄, 즉 홍위포를 막 쏘면서 재촉합니다. 왜 그러지? 홍타이지가 항복을 재촉한 이유는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졌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홍타이지는 성 밖에서 지금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야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친 건 뭘 하건. 쯔쯔가무 씨? 쯔쯔가무시. 지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마마라고 불렸던 그거 아닌가요? 마마 호환? 마마? 옛날 어린아이들은 그쵸. 호환 마마를 잘 호환 마마. 무서워했으나 호환마마. 천연두?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오. 정답은 바로 당시 조선에 창궐했던 천연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수두 같은 건가? 와우! 예, 이게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피부 사진. 너무 심하다 이거는. 천연두에 걸리면 처음에는 고열, 두통, 요통 등이 나타나다가 며칠 뒤에 반점과 발진이 온통 피부를 뒤덮게 되죠. 아니 저기 천연두는 치사율이 자그마치 30%에 달했어요. 심한 건 거죠? 예, 좀 아주 심한 겁니다. 걸린 사람 10명 중 3명이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질병으로 불리죠. 바로 그 무서운 천연두가 지금 어디에서 생겼냐면 청나라에 있는 군대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럼 좀만 더 버텼으면 예. 청나라 군대도 위험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홍타이지는 천연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회장님, 그럼 홍타이지가 항복을 이렇게 재촉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인조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이틀 뒤에 조선의 왕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내리지. 청황제의 명을 받들겠다라고 아깝다. 하면서 좀만 기다리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럼 홍타이지는 여기에 만족했을까요? 그럼 또 뭘 바래요? 제대로 보여줘. 네.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반드시 조선의 왕이 방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고 항복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절대 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겠죠. 만약 왕이 성 밖으로 나갔다가 홍타이지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자 다급해진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파견해서 강화도에서 왕실 가족들과 복림대군까지 잡아오기에 이르죠. 하지만 결국 왕실 가족들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인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웠죠.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즉 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항복의 의식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30일 인조는 원래는 왕의 복장인 골령포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신하의 입장, 하급 관리가 입는 남색 옷을 입고 남한산성에 나서서 삼전도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홍타이지를 향해서 항복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왕이 조선을 침략한 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역사는 이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다라고 부르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의례에는 만주인, 몽골인 그리고 한족 출신의 장군들이 다 함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는 홍타이지가 온전하게 이제 드디어 청나라 황제로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조선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이제 명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가 됐다? 청의 시대. 청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걸 널리 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됐는데 이를 정축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최용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선 왕의 장자와 처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청에 인질로 보내야 한다. 청군이 잡아가는 포로 중에 도망하는 자를 다시 잡아 청으로 보내야 한다. 향후 성곽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아야 한다. 청에 세패를 제공해야 하고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원군을 파견해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다 내달라는 얘기네요. 거의. 네. 자, 조선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 굴욕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홍타이지는 인조와 조선 조정이 이 조건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건으로 왕의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인질로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잡아두는 조항도 넣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청에 간 사람들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뿐만은 아니었어요. 그간 잡아들인 엄청난 수의 누구를 또 데려갔을까요? 포로. 조선의 백성들을 청나라 군대가 철수할 때 포로로 끌어갔던 거죠. 자,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역사에서는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마님도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친 적이 있지요. 해소토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난 포로가 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장 나를 내려라. 당장!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기록에는 청나라 수도 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